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관훈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훈클럽 총무를 맡은 이호탁입니다. 지금 저 뒤에 취재진도 많이 와 계시고 관훈클럽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4월 총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넉 달이 넘어가고요. 지금 22대 국회도 이제 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여든 야든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올림픽 낭보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실감했을 겁니다. 관훈클럽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언론에서 가장 오래된 무엇보다도 독립성을 유지해온 전통의 중견 언론인 모임입니다. 한국 사회 격변기마다 시대의 화두를 던져오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 오는데요. 오늘 22대 국회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또 새로운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지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의 시각이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 객관적인 언론의 시각에서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시고 토론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우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토론회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추경호 원내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양력을 보내주셨는데요. 좀 보면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때 행시에 합격하셔서 25회시고 기획원 재경부 요직을 거쳐서 지내시고 경제수석 비서관, 금융위 부위원장, 국조실장,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의원으로서도 예결위 간사, 민생경제 특위 공동위원장, 삼선에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 오늘 패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하겠는데요. 맨 오른쪽에 우리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김경태 MBC 저널리즘 책무실 국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교 문화일보 정치담당 부국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소람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차장입니다. 여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님 기조연설 듣고 곧바로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정론직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해 주신 이호탁 총무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22대 국회가 아직도 온전하게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별 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의 갑질과 막말 논란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상임위 본회의 모두 다수의 힘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는 등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때문에 정식 개원식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흘 후면 제가 국민의힘 원내 대표에 취임한 지 약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원내 대표에 출마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치를 통해 의회 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일 국회는 여야 간의 정쟁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민생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돌아보면 원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국회의 오랜 전통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막말과 갑질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개원 이후 탄핵안만 7건, 특검법만 10건을 쏟아냈습니다.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7개의 법안은 하나같이 국가 경제와 국민 통합에 해악을 끼치는 정략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경고했던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를 마주하면서 저는 소수 여당의 한계와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본령입니다. 여야 모두 하루속히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런 저의 진심을 담아 지난주에는 당분간 여야 간의 정쟁 휴전을 선언하고 민생을 위한 대화와 협치를 하자고 민주당에 거듭 호소하였고, 다행히 최근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과 특검 공세, 정쟁 유발과 국정 흔들기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극한 대립과 정치 혼란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비상한 각오와 소명의식을 갖고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민주주의 파괴는 단호하게 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챙기면서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길,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하셨고, 우리 소수 여당의 한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룰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질문하시는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짧고 요점만, 그리고 우리 대표님 답변하실 때는 좀 기자들이 좋아하는 기사거리가 좀 많이 나오고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시 40분을 목표로 한 100분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선배님들 질문이 계시면 이제 적어서 주시면 사무국 직원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가 좀 약간 논란이 되고 당내에서도 있고 좀 있으면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여러 말씀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면은 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서 있는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사면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여러 국민 통합, 정치 화합,
그리고 때로는 경제 살리기, 민생 경제 회복 등등의 차원에서 사면을 할 때마다 거기에 찬반 여러 이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대통령께서는 들 국민 통합 이런 차원에서 늘 사면을 단행하셨고, 이번에도 김경수 지사의 아시다시피 2022년 말에 사면은 결정이 됐고 약 1년 반쯤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제 아마 복권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국무회의에 지금 있지는 않아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복권과 관련해서 역시 지금도 여러 이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 아니었냐, 그리고 또 반성도 전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정치인들 사면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치 화합 차원에서 그래도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현재 당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우려 사항과 함께 또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한 바 있고, 대통령께서 아마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이러한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치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아마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저는 존중돼야 되고,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패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재규 국장 하시죠. 예, 그 전에 이제 그 한동훈 당 대표는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당초 좀 반대하는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이 유효한가요? 저는 추경호입니다. 제가 한동훈이 아닙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아마 전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직접적으로 아직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아마 오늘 결정이 되면은 계기가 될 때 역시 한동훈 대표도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균형 속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결국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고유 권한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요. 지금 아까 모든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개원한 지가 이제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개원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도 새 학기 되면 개원 입학식하고 그러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식과 절차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야당의 야당과 용산에 대통령이 축하 연설이 없더라도 무조건적인 개회식 개최 이걸 제안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또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중재자의 역할, 개원식 문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좀 기능하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야당 원내대표랑 비공개 회동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채널들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 개원식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정상적이라면은 우리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시작되면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개원식하고 축하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출발, 또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구성 협상이 거대 야당에서 총선 결과에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회의장과 함께 소위 말해서 제2당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관례상 역대로 여당이 차지해오던 운영위원장까지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행을 거듭하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 상정하는 법안들이 전부 21대, 그러니까 바로 직전 국회죠.
그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전부 제의 요구, 문제가 많다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제의 요구한 법안들을 그냥 상임위 수기도 없이 밀어붙이고 본회의 통과, 강행 처리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극심한 대치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개원식을 할 분위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역대로 개원식이 늦었던 것이 지난번 국회에서 7월 16일이 제일 늦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식 전에 어떠한 본회의 상임위도 열리지 못했고, 개원식 이후에 보통 회의가 진행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본회의 상임위는 개원식 전에 지금 6월달부터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국회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은 양당 간의 갈등 대립 속에서 일단 본회의 상임위는 계속 진행이 돼 왔다. 개원식 전에도 쉽게 말하면은 여야 간에 나라를 위해서 일단 살림은 살고 결혼식은 아직 예식장에서 못한 이런 상황이다. 과거에는 예식장에서 결혼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학식 하기 전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업도 진행되고 살림도 살고 있고 다만 식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고 해서 저는 뭐 조만간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진다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 좋은 그런 개원식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루빨리 이런 정쟁을 멈추고 개원식도 하고 정말 여야 간에 수기하는 민생을 위해서 국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는 5선의 경륜을 가지신 굉장히 의정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름대로 여야 간의 협치 유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는 즉시 당적 보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의장 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 친정 고향에 대한 향수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노력은 하시는데 늘 민주당 입장에서 의사 일정이 진행되고 한 부분에 관해서 당초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의 목소리도 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근에 여러 의장님의 여러 활동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협치의 물꼬를 조금씩 터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의 회동 등등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공개, 비공개로 여러 차례 회동을 했고 저녁 자리도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자리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이 세 사람만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정례화하고 있을 정도로 소통은 꽤 활발히 하고 있다. 다만 서로 당의 입장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바라는 협치의 물꼬가 현재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우원식 의장께서도 얼마 전에 여기 관훈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태도가 리더십이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에 대한 태도 그런 데서 여야 어떤 그 대표님들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치를 하지만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태도로 여야 간의 의원들 간에 하면은 아마 정치가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지역에서는 늘 굽신거리고 늘 경청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여의도에 오면은 서로 인상 쓰고 하는 거 조금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부터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어가시죠. 예. 예.
그 최근에 그 보면은 그 지속적으로 이제 전국을 꽉 막고 있는 가장 최대 현안이 그 최상병 특검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뭐그 야권의 뭐 여당에서는 뭐 그 삼자 특검 추천 한동훈 대표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은 그 딸만 둘 계신 걸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그 부모들은 뭐냐면은 군대를 아들을 보내게 되면은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데,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안타깝게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그러니까 숨지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정쟁으로 번져가지고 이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리고 뭐 거기에선 외압이 있다, 뭐 이런 문제로 이상하게 번져가지고, 근데 이 가장 크게 슬퍼하시는 어머니 같은 경우 이 숨지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 이런 건데, 이런 입장에서 이 최상병 사건의 본질을 정쟁으로 그 너무 가지 말고 그리고 그냥 단지 수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 그 떳떳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하고 그 수사를 진행해서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정면 돌파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생각이 전적으로 같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최상병이 정말 안타까운 순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 입장이나 정부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망 원인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그게 상응하는 책임자의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묻는 것에 사실은 우리가 함께 진정성 있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병의 이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시도는 철저히 배격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국회에서 현실, 특히 거대 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두 번이나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그리고 독소 조항이 많은 법안들을 대통령이 제2역으로 두 번이나 부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더 많은 독소 조항, 수사 기간도 더 늘리고 그리고 수사 범위도 확대하는 이런 법안을 다시 위헌적 요소를 담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제2요구를 통해서 부결된 지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의해서 더 센 법안을 그들이 공언한 대로 낸 것은, 이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다시 수사기관에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아닙니까? 검찰을 불신해서 만든 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빨리 지켜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틈만 나면은 자꾸 정쟁용으로 가는 이 시도가 이 최상병 순직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 정치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발 자제를 하고 올바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쪽으로 진정성 있게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나온 소식인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통신 기록 조회를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도 당한 상태도 아닌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르게 이렇게 통신 기록 조회를 한 거는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기소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이런 걸 갖고 무리한 수사를 공수처가 한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한 거다, 수사를 진행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초유의 이 통신기록조회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나름대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건 뭐 적절치 않다. 뭐 공수처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한 행위라고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통령은 통치권자입니다. 과연 무슨 근거를 갖고 통신조회에 나섰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칫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되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지금 공수처 문제를 두고서 계속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여당은 필리버스터하고 이게 이 과정이 지금 몇 번째 도돌이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언제까지 이 문제로 6개월, 1년을 끌 것이냐 이런 그 지적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예, 진상 규명이 빨리 되어야죠.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초인가요? 경찰에서 그동안 여러 의혹이 많았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상히 1년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박정훈 대령의 약 일주일간의 수사 내용입니다. 그 수사 결과와 박정훈 대령의 수사 내용과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결과를 경찰이 1년여간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의 수사한 결과가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그 결과는 많이 차이도 있고 또 박정훈 대령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들었느냐 직접 들은 바 없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본인의 어디로부터의 전원 추측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기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임성근 사당 구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여기에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하면서 이것을 또 공작했다 하는 그런 정황, 공작 시도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더 조사를 해서 진실이 나타나야 되겠지만은 이 사건 자체를 계속 정쟁으로 몰아가고 탄핵 명분 쌓기용으로 접근하는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지금 1년 수사한 결과가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제 공수처에도 저희들이 몇 차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내놓기를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저희 여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진상 규명의 방법론을 저희들 취할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순서다.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당 그렇게 반대하던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왜 공수처를 불신하고 또 다른 경로를 가자고 그러냐? 그럼 공수처 폐지하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어서 아까 독소조항 말씀하시고 새로운 방법 광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독소조항 제거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역시 이 특검 추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역시 이 정치 수사,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뭐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최상병 특검 문제나 그다음에 그 김경수 사면 문제 이런 거 갖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 대표와 대통령의 이견 표출, 갈등 정상입니까?
때로는 정상이고 때로는 비정상으로 볼 수 있겠죠. 늘 우리 당과 정부가 생각이 항시 100%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또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이견을 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당정 협의고 그리고 대화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부와 당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갑니다만은 일부 이견은 저희들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당의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조율 과정을 거친다. 방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에 관해서는 당의 그리고 그것도 당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의원들 또 일부 우리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한 대표가 용산의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최종 복군과 관련돼서는 결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수사 방법론을 찾는다 이런 생각이고 그 큰 틀에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안보실장하고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상당히 갑작스러운 인사라는 그 얘기가 많은데요. 그 배경과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 또 신임 국방장관 김용현 그 내정자가 이 충안고 선후배 사이라고 해서 그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인사는 늘 전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예고해 놓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정책 토론하듯이 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께서 전체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누가 최적의 인물이냐 늘 인재를 발탁해서 쓰시는 과정에서 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봉직해 온 사람들을 저는 그 직위에 후보자로 지금 임명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정 고등학교 선후배 하다 보면은 특정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케이스를 갖고 뭐 충안고가 전체 저는 제가 기획재정부에 고위직을 했습니다만은 충안고 출신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직에 있으면서도 충안고 출신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나타날 수 있는 충안고 뭐 선후배 이제 찾다가 보면은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특정한 인맥을 위한 인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뭐 곧바로 그냥 우리 김경태 국장 질문 이어가시죠. 네, 저도 뭐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당장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고 이제는 광복절 경축식마저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님의 임명 이후 일주일째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당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공식 논평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혹시 당 내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어떤 이견이나 우려가 많은 건가요? 결론적으로 그런 우려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나 무슨 사안에 관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108명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동시에 똑같을 수는 없다. 다만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국회고 또 당입니다. 김영석 관장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왜 특별히 문제가 되어야 되느냐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리고 어제도 아마 김영석 관장께서 특별히 기자회견을 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나의 살아온 전력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선양을 해왔고 그 독립 운동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가슴 속에 담고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 정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뭐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지금 정쟁적으로 이런 문제를 또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내일 모레죠. 우리 광복절 이 문제는
사실 광복 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실 국민들의 걱정이 지금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참 나름 시간이 좀 있으니 잘 좀 해결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잘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네. 차장 질문 이어가시죠. 예, 좀 초반에 좀 뜨거운 현안들을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제도적인 거를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좀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제 대표님과 가끔 이제 이견을 표출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이 한국 정치에서 좀 특이하게 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따르면서도 이 당 대표, 원내 대표를 둘 다 두고 있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는 이 철저히 좀 원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당 대표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국식에서 이렇게 이 당 대표와 원내 대표라는 이 두 대표를 두는 체제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또 이 제도를 유지를 한다면은 이 두 분 대표 간의 권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국은 당 대표 체제가 없고 원내 정당 체제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당 총재, 소위 말해서 1인 중심의 당이 운영이 되다가 원내 정당을 지향한다고 해서 야당이나 지금 여당이나 원내 대표라는 명칭을 갖고 당기구, 원내기구 이렇게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내 총무였죠. 그래서 원내 대표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국회 운영 그리고 원내 상황은 그래서 원내 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고 운영하게 돼 있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의원총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당 전체를 또 대표하는 이 직위가 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 상황에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면서 의원들과 소통해서 제가 국회 현안에 관한 또 국회 운영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당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평생 조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내 대표니까 당 대표는 원내 대표의 상황, 즉 원내 상황에 대해서 일체 의견을 제시하고 간섭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혼자 끌고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갖고 운영을 하지만은 당 대표는 이를 포함해서 당 전체의 얼굴이기도 하고 당의 또 최고 의사 결정권자다. 그래서 설사 제가 의원총회를 기초로 해서 결정하고 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중요 사항은 수시로 당 대표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당 대표의 생각을 제가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가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저의 책무고 저의 운영 방식이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정확치 않으면서 일부 기사가 추경호와 한동훈 대표 간에 무슨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한데 대단한 이견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 어느 누구보다도 소위 말하는 친한이라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한다.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관해서. 저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그 진위를 일일이 일정 시점에는 다 알지 못하고 한 대표도 제가 가지는 여러 상황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점만 지나고 또 서로 대화하면은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간다. 그래서 한동훈과 추경호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있다면은 잘 조율해 나갈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이 108명밖에 국회의원 안 되는데 여기에 무슨 파 또 누가 이견이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똘똘 뭉쳐도 지금 해내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네, 이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 계속 또 이 이견에 대해서 좀 우려를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을 하셨지만 좀 원외에 있으시기 때문에 좀 입법 정책 같은 것들에 힘을 좀 싣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 최상병 이슈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원내에서 결정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힘이 좀 덜 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한동훈 대표가
좀 차기 보궐선거에서 좀 원내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가 좀 원내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당 대표로서 제가 10분 존중하면서 제가 원내 대표로서 당 대표와 상의해서 당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기 보궐선거 말씀하셨는데 보궐선거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금년에 보궐선거는 아마 기초자치단체 강화 군수 무슨 부산 금정구청장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궐선거가 있는지를 제가 일단 알지를 못합니다. 혹시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은 어느 지역이 될지 제가 예단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서는 게 좋으냐 마느냐는 우선 지금 이야기하기는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때 전국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설사 본인께서 원내로 진출하고 싶어서 후보자로 나서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당내에는 또 보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여러 절차나 과정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 상황 판단하고 또 선거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된다고 벌써부터 저희들이 유력한 후보를 해서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상대방을 게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맞느냐 좀 숨겨놓을 거는 좀 숨겨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우리 한 대표 보궐선거에 만약에 내년 초에 나가게 되시면 본인이 공천권을 본인의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한국경제인가요? 오늘 보니까 국힘 의원들 성향을 이렇게 뭐 친윤, 친한 뭐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보시니까. 예, 뭐 늘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 잘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정치 그룹핑을 하는데 저는 우리 당의 기본적으로 대다수는 저는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은 뭐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친윤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5년 만에 정권 교체해서 탄생시킨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정권 재창출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은 전부 일단 친윤이다. 다만 친윤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쪼르르 무조건 하명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은 아니다. 그만큼 애정과 또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다 친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오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을 일부 분류를 해서 친한이라고 하는데 친한이로 분류된 사람도 친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윤으로 되 있는 사람 중에도 친한으로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추경호도 있습니다. 추경호가 친윤이기도 하고 친한이기도 하고 친추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 저 이재규. 예, 그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동훈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는 당내의 어떤 절차 과정 거친 합의나 총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당연하죠. 지금 보궐선거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나중에 혹시 내년에 보궐선거의 계기가 있을 때 그 보궐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죄송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그 다음 또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선거 포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냐 그런 아마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진행될 것이고 또 공천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공천하는 늘 과정 절차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시간도 꽤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 안배를 좀 신경 써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태 국장. 예, 저 중요한 민생 개혁 문제, 연금 개혁 문제 여쭙겠습니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셨고 여야정을 제안도 하셨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개혁안이 다시 제시되는 건가요?
제가 일단 지금 뭐 제시된다 안 된다 단언하기는 어렵고 빨리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지금 몇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21대 말에 민주당에서 연금개혁안 모수개혁의 일부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진정성이 있으면 빨리 22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이때 정부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생각을 아마 제시를 하고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 개혁안이 먼저 다시 제시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부에서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수없이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정부와 함께 논의를 했거든요. 하면서 민주당에서 1차 제시한 안이 이 소위 말해서 연금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에 관한 숫자를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정부도 정부 입장을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있으면은 정부는 정부 입장을 아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논의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도 현재 자체 연금개혁과 관련된 특위를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장이 펼쳐지면은 여야가 함께 하는 개혁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전 국민이 다 영향을 미치고 현 세대, 미래 세대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무슨 학술적으로 제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수기와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 병행한다는 입장 고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다만 구조개혁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모수개혁의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뿐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 재정 자동 안정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이 기금 수익률을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그는 항구적인 진정성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다만 구조개혁의 과제가 예를 들어 한 5개, 6개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논의하다가 덜 되면은 그리고 한쪽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하면은 구조개혁의 일부만이라도 담아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 모든 부분이 빨리 연금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하면서 1단계를 발표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모수개혁 방식이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거다. 하지만 미봉책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 대표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조개혁 쪽에 조금 더 구조개혁을 좀 담아내야 된다는 쪽에 조금 더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수개혁은 합의도 어렵지만은 모수개혁만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이겠느냐. 그리고 모수개혁에 그 이후에 제가 자동 안정 장치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인구 증감, 인구 증가율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상황에 관한 중간에 변수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중간에 또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그때마다 계속 개혁하면서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숫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같이 이 모수개혁을 하면서 걸어 넣을 것인지 그리고 기금 수익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제의 몇 가지는 같이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까 말씀하시기에 정부의 그 새로운 개혁안이 나올지 말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는 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아직 정부의 개혁안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고 여러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연금개혁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 지난 총선 국민의힘 패배한 이후에 백서보 발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백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아직 나오진 않았고 백서 특위에서 지금 많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비대위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서 아직 백서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거고 그렇지만 아직 추가로 아마 작업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마무리는 되고 있지 않은데 뭐 작업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총선 끝난 지 넉 달 지났는데 아직 백서 뭐 약간 안 나왔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우리 저 배성규 네. 의원, 예. 그러니까 백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개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총선 참패 사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올 초만 해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십 또는 국정 운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적 미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구 특정 요소로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적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전체 그 정점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선거 패배에 관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유연하게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조금 변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미흡함도 있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아마 평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한동훈 대표의 선거 전략 글쎄 누구 개인의 선거전 하다 보면 누구 개인의 선거 전략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많은 스텝들이 있고 많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선거 전략을 짜고 하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의 선거 전략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직 현재 지금 우리 살아있는 108명의 의원 모두가 함께 국민들께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관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그 시간이 먼저다. 어느 누구의 화살을 돌리고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민심을 얻는데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또 지역 활동을 했느냐. 민심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맞춰가면서 치열하게 진정성 있게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들 모두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찰과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 소통 이 문제가 잘 뭔가 쇄신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여당은 그동안의 수식적 당청 관계 때문에 뭔가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다닌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당이 나서서 선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유연하게 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유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소위 말해서 언론과 기자회견을 다시 재개를 하시고 아마 조만간에도 그런 또 국정 운영 구상에 관해서 또 밝히시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런 것을 저도 이 언론 등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소통하고 또 국민들께 좀 더 겸허히 다가가는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청 관계에 늘 수직 수평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뭐 수직적 수평적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은 늘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부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늘 당과 중요 정책은 상의를 해라. 그리고 당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을 시켜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식의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당청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당 대표 왔고 또 저도 원내대표 시작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변화를 점점 만들어가고 또 국민들께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총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결과로 볼 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중에 59명, 66%가 영남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5%밖에 안 되는데요. 전국 정당이라고 하기에, 여당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일부에서는 영남 자민련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쪽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물론 우리 추경호 대표님도 대구 출신이라 제가 여쭤보기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중수청 강화하는 대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께서 7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나오신 겁니다.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당 지도부 구성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외연 확대, 그리고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 혁신의 프로그램은 시간을 가지고 아마 서서히 구상을 밝히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이 수도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또 전체 총선 참패로 나타난 겁니다.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강한 지지세가 있다고 하는 영남 지역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남 지역은 견고히 저희들이 이 지지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수도권, 특히 이 중도 수도권 청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취약한 연령층이 계층이고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더 이 국민들로부터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그리고 또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2년 전에 저희들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직후기는 합니다만은 경기도지사 그야말로 새벽까지 박빙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우리가 자치단체장을 또 의회 등을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밀착해서 챙기고, 또 청년들의 정치 무대를 더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을 열고 존중하면서 민심의 흐름에 빨리빨리 포착해 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고, 또 유능한 정당이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의 가능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대표님 뭐 변화의 모습 강조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잘 아시는 대로 직전 우리 경제부총리를 대가 없이 수행하신 걸로 좀 저희가 잘 봤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경 정선남 차장께서 좀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봐주시죠. 네, 제가 경제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총선 얘기를 조금 전에도 해주셨지만,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부분이 총선 이후에 좀 유능한 민생 정당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 국민의힘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 민생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서민들의 불만이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다, 또 이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또 힘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제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5만 원을 왜 반대하시는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 여당만의 차별화된 민생 지원 대책은 뭐냐? 이게 지금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지금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이 여당만의 민생 대책은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 민생 경제 상황은 좋지를 않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살림살이가 굉장히 팍팍하지요. 그래서 늘 정부나 특히 저희와 같은 정치인들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우선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지난 한 2년간의 소위 말해서 어려운 경제 전반의 모습은 조금 이제 벗어나고 전반적인 개선세를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은 금년에 한 2.5 내지 2.6%, 이것은 2만 불 이상의 G20 국가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보다 저희들이 국민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수출, 국제 수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호전이 되고 있고 역시 고용 상황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지표는 역대 지난 정부보다 확연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늘 서민들 민생 살림살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현재 정부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해 부총리 할 때 금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취약계층에 관한, 이럴 때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관한 재정 투입을 건전재정을 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낮게 가지고 갔지만 2.8% 낮게 가지고 갔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8% 이상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특히 취약계층 기초 이 생계급여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생계급여를 올린 금액이 5년간 올린 금액이 19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 해 올린 금액만 해도 21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까지 하면은 3년간의 전체 총합을 하면은 4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즉 취약계층 하면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150여만 명 되는 생계급여자들, 이 저소득층에 관해서 생계급여 금액을 올린 것이 19만 6천 원밖에 5년 동안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40만 원 이상 올렸다. 즉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민생 살피는 예산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는 또 워낙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25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현금성 복지 이렇게 돈을 뿌려주는 이런 식의 이 재정 씀씀이보다는 이렇게 제대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타겟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헬리콥터 돈 뿌려주듯이 하면 안 된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현금 살포성 이 프로그램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지원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재원이 얼마냐? 13조 원에서 약 18조 원입니다. 요즘 하도 조원 하니까 이게 숫자가 작아 보이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1년 예산 총액이 12조 원 조금 넘습니다. 즉 25만 원 현금 살포하면은 대한민국 1년 내내 국가 전체의 환경 분야에 뿌리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겁니다. 돈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농업 예산이 25조 원, SOC 예산이 25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번 25만 원 뿌리는 것에 약 20조 원을 돈을 쓴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혈세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이런 접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민생을 챙기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더 보듬어야 되는 예산은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훨씬 더 보강해서 또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네, 근데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당내에서도 일부 좀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반대만 할 수 있느냐, 약간의 수정 대안이라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수정될 여지는 그럼 전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예,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역시 국민들께서는 나라가 평생 세금만 가져가더니 나한테 돈도 돌려주는구나, 나한테 돈을 주는구나. 여기서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재정 집행은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돈을 뿌리는 현금성 살포다. 그래서 그런 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야당에서도 민생 지원, 취약계층 지원하자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헬리콥터 돈 뿌리는 식의 제안을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 프로그램,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시라. 돈 뿌리는 프로그램 말고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취약 부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예산 편성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함께 협의를 하면서 국민들 삶을 우리가 챙기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이게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여러 가지 수치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이 경제적으로 걱정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증시가 하루 아침에 이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고 굉장히 크게 좀 급락을 해서 이 블랙 먼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러고 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또 이 뜨거운 이슈로 좀 부상을 했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 민주당과 같이 합동 토론회를 해보자라고 이 제시도 하셨었는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했던 거다. 그리고 특히 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좀 직접 발의를 하셨던 법안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와 지금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이 금투세 폐지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야당하고 합의해서 내년 시행 전에 폐지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금투세 발의와 관련해서 제가 18년, 19년에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정권 거래세와 양도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전환이 어떨까 하면서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역시 그 당시 상황에도 역시 국민들께서 아직 우리가 투자 소득에 관해서 주식에 관해서 세금을 직접 그 양도 소득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크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20대 냈지만은 21대는 그게 이제 물론 폐기가 됐습니다. 21대 때는 제가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이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21대 때는 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가 됐고, 저는 22년에 부총리가 되면서 우리 그 대선 공약으로도 주식 양도세는 폐지를 저희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제가 부총리하면서 폐지가 맞지만은 지금은 우선 상황이 굉장히 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상황에는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몇 년간 유예하자 해서 그때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통계를 보면은 2017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약 한 500만 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가 지난 한 6, 7년 사이에 약 10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에 투자자들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오면은 가뜩이나 우리 주식 시장이 자본 시장이 취약한데 거기에 관해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 이 1,400만 명, 사실은 전 국민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금투세는 우리가 당초 대선에 공약한 대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 아마 야당도 내년에 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주저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관한 합의는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예, 예. 예. 아까 좀 전에 그 현금 지원 같은 경우 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뭐 형식만 다를 뿐인지 그 감세도
역시 그 돈을 뿌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특히 지난번 올해처럼 이제 2004년 국세 수입이 상당히 이제 펑크가 나고 이런 부분에서 이 감세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그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인세 감소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투자로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상속세나 뭐 이런 측면들도 그걸 공제를 확대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특히 우리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그래서 전반적인 강세 정책의 그 현 정부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보수 정부 이념으로 해서 감세를 교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선 감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 감세한 부분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에 있어서 하위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감세 정책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서민들을 위한 거죠. 오히려 그 감세가. 그리고 또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 투자세 공제 이런 부분에 감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부세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라고 공격을 받는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종부세는 지금 민주당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부세 개편은.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대선 때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 낮추자고 그랬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이걸 다시 부자 감세로 비난을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걸 들고 나옵니다. 일관성이 없죠. 이걸 가지고 또 부자 감세로 공격을 한다. 그리고 투자세 공제, 반도체,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세 공제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돈을 벌고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공격을 하다가 민주당이 최근에 또 어떤 법안을 냈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하면서 반도체 투자하는 데 대해서 대규모의 세액 공제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즉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투자를 확대시키는 이런 식의 감세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세를 하려고 그러면 소득세를 뭐 대폭 낮춘다든지 부가세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큰 감세 정책이고,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인세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전 세계가 법인세를 조금 낮춤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기업 유치하는 바로 이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부자 감세라고 논하는 국제사회는 전혀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역대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전부 법인세는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지금 올리는 것은 소득의 역진성, 즉 서민들의 민생을 어렵게 하고 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건드릴 수가 없고, 소득세는 우리가 약 35%가 우리 소득세를 여러 공제 등으로 인해서 한 푼도 내지를 않는 이 구조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다만 이것이 민생 안정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감세 정책은 대개 민생 안정,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거나 미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또 중산층의 비정상적인 징벌적 과세 부분을 조정했던 부분들이 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감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역시 그 경제 현안에게 접어드니까 우리 원내대표님, 우리 추 대표님 설명이 아주 명쾌하고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현안도 있는데 우리 방송사법 문제는 우리 MBC 김경태 국장이 좀 한번 질문해 주시죠. 대통령께서 어제 19번째 거부권 행사하셨고, 여야가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정면 충돌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그 방송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 이른바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야가 이미 이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놓은 상태인 거 혹시 아시는지요? 뭐 합의는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법안들이 제시가 되고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162명이,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162명이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면 제청 이런 거를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가자고 했고, 4년 뒤에 박성중 의원님께서 또
또 역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죠. 미래통합당으로 야당일 때 똑같은 사실상 90% 이상 동일한 법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4년의 시차를 두고 여야가 지금 동일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차만 제거한다면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 건데 지금 이 방송법 문제를 놓고 이제 필리버스터도 하고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계신데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어떻게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정 방송 그리고 중립적인 우리가 공영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방송에 있어서의 이 지배 구조가 정말 문제냐? 현행법에 의해서 이 지배 구조는 소위 말해서 영국 BBC, 독일의 공영방송, 미국의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지배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운영자 그리고 그 안에 세부 운영과 관련된 방송 보도 편성, 그 지침의 준수 이런 부분이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지배 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배 구조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시행이 됐고 현행도 그대로 있고 만약에 이런 형태가 문제가 되면은 영국, 미국, 독일도 다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공정 보도 지침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보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편향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특별 다수제 뭐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특별 다수제에 관해서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칫하면은 소위 말해서 여당이 중심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지배 구조를 이제 야당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과연 사장 임명이 가능하겠냐? 사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이 공정성과 함께 방송의 경쟁력 부분도 있습니다. K 콘텐츠 드라마 옛날에 MBC, KBS 좋은 드라마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또 수출도 많이 하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OTT에 다 밀려서 지금은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로 K 콘텐츠에 관한 이런 숙제도 있습니다. 제대로 경쟁력 있는 방송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유능한 또 방송사 경영진 지배구조도 와야 된다.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 자칫 합의가 없으면은 발목 잡힐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논쟁, 특히 특별 다수제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럴 소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 위에 테이블에 놓고 논의는 해볼 수는 있지만은 이게 너무 집착해서 하다 보면은 배가 또 산으로 갈 우려가 있고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좀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좀 그렇다면 이제 제도적 문제죠. 지배 구조의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러니까 16년하고 20년 그 개정안이 발의될 때 법안 취지 자체가 뭐냐면 방통위원회 구성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이 개정안의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공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점으로 한 이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추 원내대표님께서는 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문제의 본질을 자꾸 지배구조에 우리가 너무 천착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무리한 저희들은 악법이라고 규정합니다만은 방송장악사법 일방 처리 통과됐고 또 대통령 제의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특별 다수제 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청와대에서 한 얘기가 사장을 뽑을 때 2사 3분의 2가 찬성하기가 쉽지 않고 이래 되면 아예 사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무색무취하고 양쪽 다 눈치를 보는 경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선출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그 당시도 그런 이야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너무 지배구조 이거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정한 방송, 공정 방송 보도 준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의 현재 행태가 과연 제도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편향된 인사가
또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뭐 그 진영의 어떤 시각을 떠나서 지난 정부에서는 국회도 여당이 다수당이었단 말이죠. 그때 문제 있었으면 그때 법을 개정해가지고 했으면 뭐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나 그런 또 궁금증도 좀 있어요. 그때 문제 있으면 그때 하면 그때는 뭐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문제는 요 정도 하고요. 저 뭐 이거 사회적 현안이긴 한데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많잖아요. 그 정부가 대책 뭐 저출산부까지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혁신적 대책이라 그럴까 이렇게 체감적인 그런 게 와닿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혁신적인 대책, 뭔가 저출산의 이 경향성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진작에 안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초반부터 지금 20년 이상 돈 30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서 나타난 결과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입니다. 0.6명대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재원 투입도 선택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도 좀 확실히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이 정책을 끌고 가는 이 구조에 있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저출생 대응 수석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제는 초점을 하나는 역시 이 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지출, 현금 지출 이것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어떠한 학문적인 이 근거, 이 결과도 없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문화적인 차원에서 물론 뭐 재정 지원은 일정 부분 계속 받쳐줘야 되죠. 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하나는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야 되겠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하나는 또 아이들 키우는 문제, 결국 교육 그리고 돌봄, 즉 교육 보육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많은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제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린 아동 수당도 하고 지금 앞으로도 뭐 계속 할 겁니다. 저희들은 복지 차원 플러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양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동 수당 이런 거 하는데 미국이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동 수당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무슨 가족적인 지출, 가족에 관한 예산 지출이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데 능사냐? 그것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도 많이 어우러져 있다. 사실은 우리는 문화적인 우리의 인식 이런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의 이 형태도 지금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존의 우리 또 우리 문화 제도적인 이 환경의 차이 때문에 전향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 등등도 있는데 좌우지간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세 가지 영역 일가정 양립, 보육, 교육, 그다음에 주택, 주거, 뭐 출산 이런 부분에 관한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저출산 극복에 나서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 단순적인 걸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 전환에 우리가 함께 전 사회 계층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부터 좀 질문을 좀 짧게 좀 해서 시간 안배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표님은 그 지역구가 그 달성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TK 지역은 여태까지 한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그 역할도 많이 했고요. 한국의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TK 지역에서 바로 경선이 본선이다. 그리고 뭐 사실상 본선은 거의 뭐 제대로 운동 안 하고 경선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뭐 살찐 고양이다. 그런데 그 TK
TK의 우리 뭐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의 역할에 대한 뭐 좀 거대 담론이긴 한데 평가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TK가 어떻게 변할지, 혁신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실제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냥 여태까지 그냥 그 자기 지역구만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보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TK 의원들 살찐 고양이라고 비유해 주셨는데 제가 살쪄 보입니까? 저 별로 살 안 쪘습니다. 예, 늘 TK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늘 예선 경선이 곧 본선이다. 뭐 사실상 뭐 그런 경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 지역보다 경선이 치열하죠.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4년 내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에도 4년 동안 지역구 관리를 잘해야 지역 언론이나 지역 민심으로도 평가를 받고 그러면은 그 경선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찐 고양이만 돼가지고 TK 주민들이 그 살찐 고양이 그 잘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가차없이 거기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혹시 아무래도 TK는 늘 우리 보수 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쉽게 당선되고 또 쉽게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에서부터 지역 언론으로부터도 또 그런 비판도 역시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TK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더 치열하게 더 소위 말해서 이 중심이고 하면은 보수를 지키고 또 더 확장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더 진정성 있게 민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무를 저희들이 굉장히 무겁게 느낍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이 중심에서도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소위 말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숙제를 저희들이 늘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우리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난 제 전임 전전임 원내대표 또 뭐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다 TK 출신이 많다. 그만큼 또 뭐 제가 인재라는 것은 아니고 인물들도 있고 또 당에서 국회에서도 또 많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뭐 살찐 고양이 중에 이쁘게 살쪄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정책위의장께서도 이번에 신임 TK이시죠? 예, 그거는 뭐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TK 정책의장이 훌륭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PK 다른 지역의 의장을 모셨는데 이번에 또 당대표께서 여러 지도부 바꾸는 과정에 인재를 찾아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또 훌륭한 TK 의원을 찾았습니다. 배순기 의원 뭐 네. 네, 지금 그 여야 간에 뭐 이 참 그 현안들이 많지만 풀리질 않고 있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도 띄우자곤 했지만 빈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영수회담 하자 하는데 지난번 영수회담 하고 나서 메신저들 사이 이상한 얘기가 나서 논란만 커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뽑힐 게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 만약 전당대회가 끝나고 영수회담 하자 그러면 하실 건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인데 무슨입니까? 제가 영수가 아닌데. 네, 영수는 아니래도 영수한테 제가 물을 수가 없어서. 여야 간의 대화는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도 또 물밑에서는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현실이고 또 그게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뭐 마무리 수순입니다만은 되고 거기에 지도부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은 아마 그런 대화의 필요성이 있을 거고 저는 여야 간에 영수회담 그 뭐 영수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대표 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두 분만 하면 또 두 분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서로 밖에 나와서 다른 소리 하고 이러면 오해가 있는데 세 분이 딱 앉아서 정말 여야 간에 그리고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정부와 함께 정말 좋은 정치 또 좋은 정책 만들어내는데 저는 뜻을 모아가는 그런 소통의 자리는 정말 필요하다. 저는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10월쯤에 선거법과 그다음에 위증교사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올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많습니다. 그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이 지금은 뭐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변화가 크게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답변 잘못하면 재판 결과를 예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재판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재판이 이 민주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월을 여야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은 여야 정치 대화 협치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임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우리 추 원내대표께 개인적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담으로 그 국민의힘에는 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친추도 있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유능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 정치권에 정치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셨는데 원내대표 다음에 다시 또 여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실 거다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도 대표나 혹시는 대선까지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친추는 빼주십시오. 우리 정부에는 행정부에는 우리 대통령 계시고 당에는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농담삼아 드린 얘기고 저는 늘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래를 예단하고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야욕을 가지고 무슨 플랜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움직여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늘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참고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기획원 시절에 비서관을 한 적이 있는데 부총리 비서관을 그때 조순 부총리 작고를 하셨죠. 그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그 어른께서 저인데 하나 글을 써주신 게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옳은 일, 좋은 일을 해가고 그 앞길을 묻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한자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늘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에 충실하고 제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나한테 어떤 보상을 올지 그게 나한테 어떤 예를 들어 다른 형태로 다가올지 그거를 묻지 않고 오늘 열심히 하자 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지금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지금 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저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충실하고 그 다음은 제가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뭐 거의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부동산 예. 마지막으로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현안이라서 아파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5월 20일 날 앞으로 정부 부처는 민생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고 그런데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장래 수도권 주택 공급 충분하다고 얘기했다가 이거 20일도 안 돼가지고 8월 1일 날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나름대로 충분히 하라고 주문을 했고 정부에서 한다고 하고 있을 텐데 아직 저희들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7월 달에 제가 고위 당정 비공개로 있을 때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와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때 제가 역시 언론 등 시장에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서울 지역의 요지를 중심으로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폭등, 재현, 투기 재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세금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 풀어서는 안 되고 전공법으로 풀어라. 공급 확대다. 이런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역시 제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 금융 등의 이 관리를 통해서 수요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주문을 했고 7월달에 그래서 그때 함께 또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당정 간에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더 멉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도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 비공개 고위 당정 그리고 일반 당정도 더 활발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관리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 1년 전에 8월 22일 당시 부총리로 계셨을 때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78조 5,700억이었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게 715조가 넘어서 하여튼 37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한 달에 3조 이상의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데 금융관리를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이 금융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폭등의 저변에는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됐고 그게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습니다. 1360조 되던 가계대출이 1860조로 늘어났습니다. 5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정부 부채가 400조 늘었고 가계부채가 500조가 늘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는 0.25에서 3.5까지 올랐고 미국은 0.25에서 5.5로 이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는 대출은 많이 늘어서 우리 가계 부채는 커져 있는데 금리가 폭등하니까 우리 가계 살림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 조정 과정에서 지금 한 2년 동안 최근에 특히 가계와 부동산,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또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 저는 모든 위기의 출발은 전부 과도한 빚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 빚이 많이 늘고 이런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83%에서 마지막 할 때는 98%까지 1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경기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98%가 다시 92%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역대로 이렇게 가계부채를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줄여진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은행 대출이 늘었는데 은행 대출은 말씀하신 대로 약 3조 정도 매달 이렇게 3조 최근에는 한 5, 6조도 늘었습니다만은 비은행 그러니까 상호금융 그러니까 신협, 새마을금고 등등에서는 가계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7조가 거기에서는 늘고 비은행권에서는 27조가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22년, 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20조 정도의 가계대출이 늘었다. 우리 경제 규모가 2,400조입니다. 평균 물가 감안해서 4% 그러니까 실질 성장 2% 물가 2% 오른다고 하면은 약 4% 정도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데 거기에 맞게 비율이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 약 90조 정도가 가계 대출이 늡니다. 사람 몸집이 커지면은 대출은 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것보다 부채가 더 커지면 결국은 경제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 성장보다는 부채 가계 대출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고 여기에 가계대출, 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들지 않도록 바로 가계대출은 일관성 있게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는 뭐 지금이나 과거에나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지난 정부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지난 대선 민주당이 아마 패배한 원인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또 그런 어떤 국민들이 겪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해야죠. 일관성 있게 해서 안정시켜야죠. 이것이 이 모든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 물가 안정이고 부동산 집값 안정입니다. 예, 이제 뭐 저희 저 플로우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질문 제가 대신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준우 선배께서는 협치를 위해서 야당이 양보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아울러 여당은 무엇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과 최수양 블룸버그 뉴스 선배께서는 민주당에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세부안 중에 도입 필요성이 궁금하시는 내용도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내용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저도 아마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협치, 그런 내용 예. 같습니다. 서옥식 선배께서는 저 명품백 전달자라고 알려진 미국 교포인가요? 아마 최재형 목사의 행적과 관련된 건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대남 간첩 총책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갑재 쪽에서 질문은 6개월째 지속된 의료 대란 이거 도대체 계속 놔둘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스푸트니크 러시아 외신인데 이상현 기자께서는 외통위 한정희 의원이 10일 국제 분쟁으로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의 살상 무기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사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군수법 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약간 세부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경제 허원순 수석 논설위원께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돼서 정부의 세제안에 개편안이 있는지 없는지 왜 없느냐 뭐 이런 질문과 올해도 건전 재정 예산 긴축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야 협치를 위해서 야당에 양보할 거, 여당이 양보할 거 뭐 어떤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이 총선 이후에 이 구도를 갖고 너무 정쟁적인 요소들은 조금 서로 당분간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쟁으로 꼬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회기 때 거의 막판에 전부 문제가 많다고 소위 말하는 거부권 제2요구를 행사한 것을 개헌하자마자 바로 들이미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통하지를 않죠. 전부 위헌적 요소들이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게 국회 충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정쟁 휴전을 선언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여야 간에 얘기하면은 서로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서로 타협한 그리고 의견을 좁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그 분노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한다고 너무 다른 거 들고 오면서 자꾸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탄핵 명분 축정용으로 하는 그런 것은 좀 이제 좀 중단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서 같이 가자. 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뭐 구체적인 수단을 지금 뭘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런 자세로 같이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쟁 휴전 좀 선언하자고 했으니 좀 휴전하는 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 건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 이분의 정체성이 정말 의심이 많이 되는 분이죠.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함정 몰카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분이니까 제가 뭐 여기서 이 공개적으로 공적인 이 장소에서 입에 담기도 사실은 거북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분입니다. 의료 대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의료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의료든지 필수 의료 또 여러 가지 병원 시설 그리고 처우 개선 등등에 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하고 뭐 대부분 협의를 해서 의료계 요구 사항을 거의 다 전폭적으로 지금 수용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여전히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의사협회 대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생명 건강을 지킨다 하는 차원에서 정말 본인 직역이나 또는 뭐 정부도 꼭 우리 것만 맞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정원 문제도 좀 객관적인 그런 논의의 장이 빨리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의료계 전공 이분들 여러 지금 상황이 있기는 하겠지만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청 드립니다. 그리고 살상무기 금지 뭐 이런 것은 우리도 지금 아마 대외 살상무기 금지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한 요 질문의 취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왜 정부 안에는 종부세가 없느냐 그리고 기축의지 계속 있느냐 이 말씀인데 아마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서울 또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니까 이 종부세가 하나가 또 일종의 이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아마 종부세를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당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여러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됐다. 제가 2022년에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갔다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만큼 다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협조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지금 공제 12억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문제 지금 이번 국회에 전향적으로 저희들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관해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으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해야 된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은 이것은 정치권은 참 이 문제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돈을 쓰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또 지역도 챙기고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나서기가 굉장히 쉬운 것인데 왜 그러냐? 우리는 대개 임기가 4년이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3선을 한다, 5선을 한다 이게 확정돼 있고 내가 12년을 한다, 20년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일관되게 어려운 정책도 끌고 갈 텐데 대개 4년의 단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 건전재정에는 조금 거부감이 많은 것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왜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현재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 국가의 근간 지속 가능한 가능성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은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되어야 된다. 계속 국가가 튼튼하게 발전하는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가 뭐 예를 들어 독일을 저희들이 예를 듭니다만은 재정을 일관되게 건전하게 유지하는 그 정책을 지속하는 국가들은 늘 튼튼하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신이 나고 때깔나고 좋을지 모르지만 빚잔치해서 결과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곧 위기의 단초를 만든다. 그거는 우리 미래 청년 세대들한테 엄청난 사실은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재정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말로만 혈세 소중하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현금 살포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 돈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돈 1조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증 프로그램 금리를 좀 낮춰주는 보증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보증 배수가 10배에 갑니다. 1조 같으면 10조, 1조를 쓰고 10조 원의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10조 원의 돈을 넣으면 돈 보증 프로그램을 100조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국민한테 구분 없이 아무나한테 25만 원 뿌려주고 가서 뭐 사 먹고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 경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 내 임기 때 12조, 15조 쓰고 이게 4년 하면 60조 그리고 대한민국 망하지는 않는다. 그 망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그게 위기의 단초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신용 등급도 하락되고 위험해진다. 그래서 건전 재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 제 소신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모시고 대표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나름 그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일에는 우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모시고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앞으로도 관훈클럽 시대의 화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사무국장입니다.